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네. 현 상태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왜 하려고 했냐 하면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영끌족이라고 흔히 부르는 좀 무리하게 재무 레버리지 돌려서 집 산 분들 이분들이 집값이 정점 대비 한 30% 가까이 빠진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사이 금리는 올라서 이자 부담은 뭐 2배 가까이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나 후회합니다. 저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매물 다시 싼 값에 금매로 30% 싸게 내놓을 테니 네. 누가 좀 사주세요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물량 안 받아주면 부동산 경착륙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받아줘야 내수 경제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동산 경기도 네. 그래도 너무 위축되지 않겠구나 해서 이 물량을 받아주기 위해 만든 상품 중에 하나가 특례 보금자리론이에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100% 내 돈 주고 사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정책 자금을 일부 껴줘야 그걸로 사는데 정부에서 싸게 돈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에 부채 한도 있으신 분들도 조금 넉넉하게 더 넣어드렸습니다. 이 돈 드릴 테니 급한 분들 좀 물건 좀 받아주십시오. 한 거예요. 네. 원래 그 목적으로 이제 바닥으로 더 꺼지지 않고 유지시키자. 이게 하나 있고 꺼지지 않고 유지시켜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내년에 선거잖아요. 네. 총선. 그런데 선거 앞두고 부동산을 꺼트렸다가는 유권자들에게 환심 못 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자가 보유율이 60 몇 %죠. 60% 넘었는데 하여튼. 넘었습니다. 예. 집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집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보다 유권자가 많은데 네. 그 집값을 떨어뜨려 놓고 선거에서 이길 기대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올리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든 현상 유지시키자. 네. 그게 기조였어요. 그런데 현상 유지를 시키려고 봤더니 특례 보금자리론이 워낙 이게 파격적인 상품이니까 네. 갑자기 조금씩 올라요. 막.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뭐 네. 지켜보자 했다가 이러다가 최근에 상품 하나 더 있었죠. 50년 주담대. 네. 이거 죽고 나서 갚으세요. 네. 이 상품까지 런칭되고 나서 이거 상승이 좀 빨라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 수습 들어가자. 네. 우리는 오르는 건 원치 않아. 네. 현상 유지야. 그래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 포션도 줄이고 대상자도 줄이고 네. 시중 창구에게 더더욱 까다롭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대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부동산을 소강 상태로 바꾸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 좀 빨랐다. 정부가 현상 유지를 당분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3, 4년 전에 부동산이 광풍이었잖아요. 네. 진짜 급상승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요걸 현상 유지를 몇 년 하면 요걸 계속 몇 년 유지하면 그 매년 증가하는 물가 상승률 고렸을 때 몇 년 뒤면 평균치를 수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광풍으로 올랐던 게 결국 몇 년 지나면 수습이 되는 수준이 네. 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상 유지만 몇 년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락한 거와 같은 효과가 나는데 그렇죠. 급격하게 떨어뜨려 버리면은 사실 욕 먹자. 그렇습니다. 욕 안 먹고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그냥 쭉 가는 거죠. 네.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라 버리니까 원래는 1년 하려고 했던 것도 조금 줄였죠. 죄송합니다. 그냥 네. 9월에 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죠. 그 FOMC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뭐 스탠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도 또 다시 또 매파적으로 네. 아니다. 뭐 금리를 동결은 하긴 했지만 올해 또 인상도 할 거고 내년도 상당 기간 또 길게 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분간 또 한국은 여전히 또 금리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네, 금리도 물론 중요한 변수긴 한데요. 네. 특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간접적인 영향이지. 네.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은행 가서 대출 받으신 분 있으세요? 그런 건 없죠. 네.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중요한 것이지 네.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르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네.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기준금리가 달리 움직인 구간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동안에는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돼서 국가에서 고정금리 때려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기준금리 영향을 덜 받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준금리
기조와 변동금리 기조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른 적이 많다. 네. 정책적 의지로 얼마든지 달리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어떻게 했느냐. 정책적 의지가 가미돼서 달라진 구간이 요즘이에요. 네. 무슨 소리냐. 기준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올랐어요. 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에다가 일정적인 요소들이 가미돼서 가산금리가 더해져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 네.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폭이 요즘처럼 좁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국가가 낮춰준 누른 거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가 고강도로 내년까지 계속된다. 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게 됐고 그게 다시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하게 만들 것 같은 시그널이 있으면 정부는 또 어떻게 한다? 이번에 특특특내 보금자리론 네. 또 런칭합니다 등등 해서 음. 또 커버 쳐줘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정책을 요번에 급하게 수정한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또 예를 들어 경착륙 같은 분위기가 나오면 또 다시 어떤 상품을 또 그렇죠. 런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아, 그냥 결국에 지금 이대로 그냥 이대로만 갔으면 한다. 정부의 의지는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항상 정부의 의지대로 될지 안 될지는 또 그렇죠. 이건 지켜봐야죠. 또 시장의 네. 또 분위기가 또 네. 어떻게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대출 이런 걸 떠나서 네. 요즘 뭐 공사비도 워낙 올라가고 그리고 뭐 PF도 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네. 그러니까 공사 지금 뭐 착공 못 하겠다. 분양도 못 하겠다 하면서 지금 공급 쪽에서 지금 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건설 업계들의 상황을 안 좋게 봅니다. 향후에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네.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건설 관련한 자재값 오른 거, 네. 그다음에 부동산 PF 위축된 거 네. 이런 거는 오히려 마이너한 요소라고 보고요. 네. 저는 오히려 건설 업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순살 시공이에요. 이 순살 시공이 지금 특정 공법으로 만든 그 아파트 단지만 네.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다른 공법에는 과연 철근 안 뺐을까?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대로 만약에 누가 작심하고 털기 시작하면 네. 우리나라 10대 건설사부터 해서 줄줄이 다칠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우려한 내용이 주가에 반영됐죠. 네. 건설회사 주가 요즘 보시면 아. 이게 뭐 네. 동네 그 무슨 복도방 같은 그 수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라는 전 입장이고요. 아니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 서민들의 그냥 꿈이에요. 네. 우리 직장인들 한 누구나 지나다니는 사람 가지고 꿈이 뭐세요? 그러면 내 집장만이요. 그렇죠. 아니면 좋은 데로 한번 이사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 모은 돈 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그걸 순살 시공으로 만들었다? 그거 보강공사 해도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거는 남의 인생을 정말 망가뜨린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LH가 시공한 것에 대해서 LH 내부 직원이 감사를 한다? 아니면 같은 정부기관인 국토부 상급기관이 감사한다? 상급기관 국토부가 결국 은퇴하고 가는 대표적인 공사가 바로 LH인데 네. 저는 그런 거 절대 신뢰 안 하는 사람이고요. 네. 이게 LH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그리고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끔 해서 뭐 과징금 너무 또 많이 물리면 그 기업들 자체가 존폐가 위기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종사한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그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야 우리나라에 건실한 주거 문화 생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게 지을 때 넣는 거는 쉬운데 다 짓고 나면 사실 이게 얼마나 탄탄한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깨가지고 집어 넣을 수도 없다 보니까 또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밖에 이렇게 다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를 보면은 또 이게 불안하고 그러다 가슴 보니까 이게 찢어지죠.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참 막막하기도 네.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뭐 순살 아파트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착공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그 나중에 또 이제 공급에서 문제가 올 거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공급 물량이
물량이 얼마나 어디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조성 비용 네.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인허가 그 건수 착공에 진행되는 건수 그리고 완공 치는 건수 이게 자꾸 뒤로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공급 물량이 어느 순간엔간 쪼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어떤 공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잘 되려면은 네. 뭐 어떤 그 인허가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공사비 자체가 좀 뭐 내려가든지 어떤 그 사업성이 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만한 요인이 좀 있을까요? 당분간? 공사비를 낮추는 게 한 동 올리는 것에 대한 공사비를 낮추려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게 네. 제일 중요한 요인일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조성하는 공사비를 낮추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대규모 단지죠. 대규모 단지로 가거나 그랬을 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초미의 관심사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게 네. 200만 원 주겠다고 250만 네. 원이었나요? 뭐 하여튼 네. 뭐 그거 250만 원, 270만 원. 270만 원. 공급 대책. 네,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해놓고서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뭐 추석 전까지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나마 이제 공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네. 이러면 공급이 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단가도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요인도 있겠는데를 볼 수가 있는 여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70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그 공급 대책을 제가 아주 낙관하고 보진 않는 이유가 이제는 건설업계도 많이 투명해져서 네. 그리고 어디 빈 땅도 없고요. 네. 이런 거 대규모로 공사할 수 있는 부지를 단기간에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인허가 받고 착공하고 완공 때리는 물량이 자꾸 줄어들거나 뒤로 딜레이 되는데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부동산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네. 그런데 정부가 대책 발표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안도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게 실제 계획대로 될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거다. 그럼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 약간 좀 지연되고 있고 뭐 이러는데. 또 지연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정말 저도 건설 심의위원 네,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해보고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공정해졌어요.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그게 그리고 필요할 때 매번 그냥 그때그때 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즌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거를 거치지 못하면 또 그 다음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건설과 관련된 이 민주적인 절차 이거 다 거치려면 기간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제도도 뭐 좀 확립되고 네. 뭐좀 보강도 되고 하면서 이게 시간이 점점 더 많이 걸리는 걸려요. 것 같아요. 뭐 그게 걸려요. 뭐 어찌 보면 뭐 더 선진화가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점차 좀 공급하기가 참 쉽지 않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 쓰신 책 제목처럼 또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이게 또 이 책 제목처럼 우리나라 네. 한국으로 정말 이 돈의 흐름이 모일 수 있을까요? 예, 모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너무 지금 의기소침해서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끝났다 뭐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 저보다 더 네. 투자에 있어서는 네. 고수인 분도 계신데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채널 운영하시는 것도 제가 그 진심을 아는데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비관주의와 냉소주의. 그렇긴 하죠. 예. 우리가 지금 비관하고 냉소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네. 뭘 해야 그 중에서 과실도 나오는 거거든요.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 지금 막 태동하기 시작한 2차 전지, 반도체, 전기 자동차 등등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꽤 잘해요. 꽤 해요. 네. 대만은 반도체 잘하죠. 근데 네. 자동차랑 2차 전지 사업은 없어요. 네. 일본 이 세 개 다 하는데 우리보다 비교 여류에 있는 부분이 요즘은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자체 안 되니까 우리 보러 공장 지어달라고 하고 네. 있고 유럽은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하고 있고요. 네. 우리만한 나라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그럼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우리가 뭐 70년대처럼 뭐 두 자리 성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또
한 10년, 20년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설마 뭐 우리가 되겠어 뭐 저출산 고령화는 이게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부터 해서 미중 간의 갈등해서 다 안 된대요. 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미래를 보고 좀 베팅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실패하면요. 실패를 안 하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베팅을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저만 말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 책을 쓴 거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돈의 흐름이 좀 변화되고 있어요. 흐름이 바뀌면 그 길목에 네.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네. 거기에 미리 뭐 사놓으면 네. 돈 내잖아요. 어떻게 좀 강릉이나 양양 쪽에다가 미리 좀 항구 생길 만한 쪽에다가 바닷가 쪽에 조금 사놓는 것도. 예,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네.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바뀌기 마련이고 그럼요. 그거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 길목에 잘 서 있어야 그럼요. 그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책도 한번 보시고 미리미리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